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어디서 저희는 조선 후기 경제편에 들어갑니다. 지난 강의 시작했던 게 정치의 마지막 조선 후기 때 정치편을 끝냈습니다. 이번 경제편입니다. 경제편을 보면은 진로침에 수치체제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치체제 개편은 전에 조선전기편에서 전세제도, 공납제도, 군역제도 변천과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든가 개관만 잡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01번 조선 농촌사회의 동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가지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임진왕과 병자로한 이유를 조선 후기랑 관계는 없어요. 자, 임진왕 병자로한 사이는 50년 정도 등장합니다만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 이유가 등장하는데 임진왜란 6년, 7년간의 전쟁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황폐화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때 임진왕 과정에 인구대장이 불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 불타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타버린 것을 소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대장을 호적,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토지대장이 불타버릴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토지 황폐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황폐가 나오게 되면은 농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느냐? 경제 기반이 무너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경제는 무지하게 어려운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기근과 재난과 질병까지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농민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배층들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집권층, 지배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 다툼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것만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려고만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민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문제예요. 그러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은 어디서 들어온다? 민호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들의 생활을 안정한 조치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민의 생활 안정을 통해서 재정을 늘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수치체제 개편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세제도와 관계되면서 나왔던 게 무슨 법이다? 영정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밑에 있는 게 전세의 정액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은 자주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모시겠고, 그 다음에 공납제도 개편과 관계되면서 뒤에 가면 무슨 법이 등장한다? 대동법이 등장한다. 아마 우리가 대동법은 무지하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군역제도 변화 과정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래서 나오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은 균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균역법도 무지하게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법 중에서 여기 두 개, 이것은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조선전기편에 공납전세, 공납여그제도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꼭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02번에 나와 있던 전세의 정액화, 이것은 영정법 했으니까 끝내도록 하겠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공납의 정세와 03번이 있습니다. 이게 대동법, 균역법보다 조금 더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04번 균역법이라고 해요. 군사제도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을 것. 이 두 개는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그것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제2 서민경제 발전이나 01번 양반지주의 경영 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01번 양반지주 경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반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양반보다는 농민 쪽에 더 중요성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지주 전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지운전원지라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농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임진한 이때 양반들은 토지를 개간한다든가 또는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인다든가 빼앗는 경우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토지를 농민한테 소작을 줍니다. 그러면 소작료를 받아들일 거요. 이때 소작료는 수확량의 2분의 1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지주전호지가 18세기 말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래 놓고 나서 지주제의 변화라고 하는데 초기 때와 후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보시면 될 겁니다. 시험 문제를 거리는 좀 안 됩니다만은 초기나 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누구의 권한이 큰 것을 이야기하느냐? 지주의 권한이 좀 더 큰 거예요. 후기 때는 농민의 권한이 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이 지주의 권한이 크다가 농민의 권한이 큰 것은 결론은 지주가 농민들 너 잘 싸라 그러면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농민들이 지주와 싸움을 통해서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오는 배경에 요 위쪽에 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상품 확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고 두 번째 소작인의 저항이란 말이 등장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작쟁이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이 두 개가 여기에서 열로 바뀌는 배경이었다. 그러면 이 초기 때는 지주와 농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신분제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관계로 바뀌었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지주는 양반이에요. 농민은 일반적으로 농민입니다. 그러면 양반이 농민을 지배하는 신분적 관계에서 계약적 관계로 넘어갔다. 지배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으로만 운영이 된다. 그래서 농민권이 좀 더 커졌다. 두 번째, 자, 농민은 소작료뿐만 아니라 그 외 부담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되냐? 소작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여기는 소작권이 인정이 안 돼. 지주가 마음대로 뺏어갑니다만 여기서는 소작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작농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소작료가 인하되고 있었다. 잠깐 여기서는 조금 전에 소작료를 할 때 얼마 정도를 벗느냐? 수확량의 2분의 1 정도를 걷는 게 주인이 걷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평균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로 일정한액이 정해졌다. 정액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게 정률지대였던 타조법 단계고 요거는 정액지대였던 도조법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정액의 소작료를 내고 있었다. 일정액이 정해졌다. 이러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로 3번에 양반 지주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 지주들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 생산량들이 나오면은 그 남은 생산량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그것 팔면서 돈을 벌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돈을 번 것 가지고 다시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양반지대 토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 아저씨들의 토지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천석군이라든가 만석군이란 말이 등장할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수확량이 천석이나 만석이 등장할 수 있었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잠깐 좀 더 갑니다. 토지 크기를 부연적으로 설명한 말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조선 후기 때 이런 천석군 만석군이 나온다. 한 번 있고요. 한 번이 더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 때 권력계층. 이거를 뭐라고 봅니까? 곤문세족, 곤문세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토지 크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할 만큼 많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왔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잠깐 구분시켜 달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동그라미 3번 양반의 계층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상인한테 자금을 대준다든가 고리대업을 통해서 부를 더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경제권까지 가지고 있지만 모든 양반들이 경제권을 그렇게 갖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못 가진 양반도 등장한다. 그게 동그라미 니네 가면 몰락 양반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반에서도 부가 있는 양반과 없는 양반으로 나눠지고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02번. 자, 01번은 크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02번. 농민의 경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농민 경제의 변화는 조금 쓸 게 많아집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02번에 가서 농민경제의 변화인데 여기서 농민경제의 변화가 결론은 뭐냐? 농법이에요. 이 농법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한 시대의 농법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시대를 농법을 내놓고 순서배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조선의 경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농업의 발달, 거기 1번에 가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보다 보니까 자, 임진한 후 토지가 황폐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개간한다던가 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척을 합니다. 개간은 산을 토지로 만드는 거고 간척은 바다를 메워서 토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이게 자 145만 결까지 늘어나고 있다. 영조 정조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고 두 번째 우리나라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농법 벼농사에서는 물이 필요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양법하고도 관련됩니다. 이양법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나오겠고 또 하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뭐냐 상품 작물이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고구마나 감자라고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구황작물에 성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영수공의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수치 개편 가로 2번 개편 한계점. 잠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정과 대동과 균역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정대동 균역법은 결론적으로 국가가 뭐할 목적? 세금 거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시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등장하는 건데 그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대목이 이제 이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지 개간과 간척이라고 그랬어요. 개간과 간척을 통해서 영종조 때 145만 결까지 늘어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농법의 변화 관계되면서 자 이양법 그 다음에 이모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양법을 우리가 모래기법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것 두 개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이에요. 잠깐 우리가 이양법 모래기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 후기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때 일부 남부지방 조선 정기에서도 일부 남부예요. 그러다가 후기 때 가면서 전국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이양법이 정적으로 등장하는데 기여했던 책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농가집성이란 책이 있어요. 이것이 모래기법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된 책이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신경을 쓰느냐 그러면 이것은 조선 후기 책이에요. 근데 조선 초기 때 우리나라 농업과 관계되면서 최초 농서가 있습니다. 세종 때 나왔다.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농사직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의 경험담을 기록했어요. 근데 고려 후기 때 또 하나 이름이 비싼 게 있어요. 농상집요가 있다. 이거에 놓고 이것을 시대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소개되었다, 소개라 그랬어요. 만들고 있었다 하고 나오면은 과감히 꺼서버려 그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전국적 확대가 되죠. 근데 여기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모내기가 확대되니까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모작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한다? 벼와 보리를 돌려 심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잠깐, 우리나라에서 이 이양법을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정부가 이양법을 좋은 말로 무조건 끌어가면서 장려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꺼서버리시 바랍니다. 정부가 장려한 적 없다. 이양법은 정부가 장려한 게 아니라 도리어 금지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옆에 날개 모내기법에 몇 번을 이야기하느냐? 2번. 2번이 이양법을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자, 네모 1번은, 자, 1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양법 이점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은 국가가 이양법, 모내기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양법의 긍정적인 면에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자, 벼와 보리 이모작이 확대되고 조선이 정제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번이 가다 보니까, 자, 소작농은 벼에 대해서는 소작료를 내요. 근데 보리는 소작료를 낸다 안 낸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100% 내 소득은 뭐다? 보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농민은 보리 농사를 어떻게 한다? 선호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늘어나요. 노동력은 감소해요. 잠깐 다시. 이 모내기법이 큰 결과로 생산량은 증가됩니다. 이때 몇 배 정도 증가하냐면 일반적으로 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은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노동력이 몇 프로 정도 감소하느냐? 80% 정도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노동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만한 농지가 있었을 때 전에는 이 농지를 5명이 경작했다. 지금은 5명 아니고 1명이나 2명이면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이나 4명은 농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농촌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감소하는 것은 농민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될 경우가 꽤 많다. 농촌을 떠나야 된다니까. 자, 이러면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경작 면적은 커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커졌죠. 결론적으로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광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넓을 광, 지을 작, 넓게 짓는다. 근데 이 광작 현상은 농민의 계층 분화를 초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층 분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광작 현상으로 농민이 어떻게 분화하느냐? 잘 사는 농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부농 또는 경영형 부농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농층이라고 되겠고, 못 사는 농민은 뭐라고 한다? 빈농이라 그래요. 근데 조선후기에 농민은 잘 사는 농민이 맞느냐 못 사는 농민이 맞느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농은 일부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경영의 방법을 통해서 일부가 부유한 농민으로 넘어가고 다수 경우는 못 사는 빈농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빈농들은 못 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은 소작지를 얻지 못하면 떠나야 돼요. 어디로? 도시로 가든지 산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청나라 간도로 넘어가든지 이 짓거리가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광작은 잘 사는 농민과 못 사는 두 개 계층으로 나눴죠. 그래서 광작은 농민의 계층 분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민은 조선후기 때 농민 중에 가장 부담이 컸던 게 뭐예요? 군포. 그러면
농민이니까 군포부담을 지기 때문에 양반은 군포부담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양반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어디로 올라간다? 신분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 성장이 신분제 동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나중에 또 들어가면 잠깐 그러면 이때 양반 중에서 내가 농민이었다가 돈 벌어갖고 양반 됐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중앙의 정치권을 갖는 양반이 될 수는 있다 없다? 뒤집다 깨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또다시 분화돼요. 여기서 중앙의 권력자 양반을 사족입니다. 그 다음에 향촌에서 권력을 누린 양반을 향촌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허생전에서 나왔던 양반, 허생은 양반이지만 권력이 있냐?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그 양반을 우리가 몰락양반이라고 해서 찬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분제 동요하고도 또 관련된다. 여러 가지가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견종법이라고 이야기. 잠깐 여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산량이 늘어났으면 무엇을 하느냐? 먹고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팔겠죠.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겠고, 시장에 파는 게 농산물만 아닐 거 아니에요. 수공업 물건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공업도 발달하고, 근데 조선 정기는 기본적으로 뭐 국가냐 민간이냐? 정기는 국가가 발달, 후기는 민간이 발달. 그러니까 상업 수공업도 전부 다 민영. 근데 이 상업도 국내 상업도 있지만 국외 상업도 있다. 그러면 대무역도 발달하고 있다. 그러면 대무역도 국가 운영, 민간 운영? 민간 운영.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우리가 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간 운영을 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후시무역이 무지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공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도 개량할 겁니다. 농기구도 만들어요. 농기구 재료는 철이잖아요. 철. 그러면 철은 어디서 나온다? 광산. 그러면 광산 경제도 다시 발달하고 있다. 이것도 무슨 쪽으로? 민쪽으로. 모든 게 민쪽으로 넘어간다. 여러 개 넣고 그 다음에 견종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견종법은 조선 후기에 처음 나오는 농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정기에는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농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견종법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면 사인 곡선이 나옵니다. 견종법은 어디에 심는 거냐? 여기에다 심는 거예요. 고리에다 심는 거예요. 근데 이 견종법이 고리에다 심는 건데 이게 문제인가? 긍정적인 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게 영양의 가부에 가보니까 첫 번째, 가뭄에 도움이 된다. 여기보다 이쪽이 더 늦게 물이 마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심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이 언덕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비가 오면 이렇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모래가 남겠지만 여기는 토질이 씻겨 내려온 게 토질이 무슨 역할을 한다? 거름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강상류보다는 강하류가 더 비옥하다. 이런 측면의 긍정적인 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생산량 증가에 기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로 더 심은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나번이 가다 보니까 요 높이는 높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간격을 줄여버리면서 하나 나올 것 두 개 나오건다. 그러면 민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나번이 높이고 간격을 줄인다. 이게 나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농기구도 개량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농기구 개량도 당연히 생산량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때 소를 이용한 쟁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이 상품 작물이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황금,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황금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의 상품 작물은 거의 다 모든 거예요. 다예요. 근데 여러분 책에서 옆에 날개 상품 작물 마지막 줄이 가다 보니까 10배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배. 이 10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상품 작물이다. 그리고 시기는 무조건 언제다? 조선흑이다. 그래서 그 사료가 나올 때는 상품 작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기때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조선흑이란 것을 보고 다음 이것과 관련된 시대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조선후기인지 알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상품 작물은 거의 모든 게 등장하지만 인삼입니다. 자, 18세기 개성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었다. 각지에서. 그 다음에 담배. 임진한 때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따먹기로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임진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먼 옛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라고 하면 임진한 이후의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쌀이 등장하는데 쌀은 우리나라 주곡입니다. 그리고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작물이었다. 그 다음에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을 자, 음식, 식사를 대용하는 작물. 구황작물로 나오는 게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고구마는 일본에서 18세기에 들어온 거고요. 감자는 19세기 때 청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감자를, 지금은 우리가 감자가 공식칭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어선행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라도 지방에서는 이런 사투리를 썼습니다. 감자를 옛날에는 북감자라고 해서 이 말을 썼어요. 북쪽에서 들어온 감자다. 근데 지금은 이 말을 쓰진 않고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발달. 자, 여기서 수리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양법은 국가가 장려한다,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 억제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가뭄 문제 때문에 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양을 할 때 비가 안 오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이양법을 해갖고 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수지는 누가 만든다? 농민이 만들게 되겠지만 국가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수지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양법 지방과 관련된 지방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양법은 일부 남부지방이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경상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수지도 경상도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이었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벼농사지역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북부지방이었던 함경도, 평안도 지방은 밭농사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도표에서 극히 희박하게 나온다. 그러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종 때는 제언사를 설치하고 있었고, 정조 때는 제언절목이라 그래서 저수지의 개인 독점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저수지를 늘리다 보니까 결과 기억하니까 저수지의 수는 늘어나고 있겠고, 그래서 밭을 뭐로 바꾼다? 논으로 바꾸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었다. 밭을 논으로 바꿔요. 자, 근데 잠깐 한국사 책에서 밭을 논으로 바꾼다는 것은 딱 두 번 나온다. 어떻게 두 번 나오냐? 지금 조선일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나오는 게 일제 강점기에 가면 산미증식계획이에요. 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쌀만을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밭도 결론은 밭농사지 벼농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논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한국사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조 때 이러다 보니까 논의 비율이 밭보다 더 컸다. 이거의 동그라미 나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장했어.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다시 봅시다. 이것들은 지금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감소에 도움이 되는 말이냐? 이것들은 증가에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증가가 됐으면 농민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이 증가가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 지주들한테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주들은 더 잘 사는 쪽으로 넘어가지만 다수의 농민은 분농 쪽이라 하겠습니까? 빈농 쪽이라 하겠습니까? 빈농 쪽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못 산다.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국사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농민이 잘 산다. 이 말은 없습니다. 농민이 잘 산다 없습니다. 잘 산다가 다 극히 소수의 몇 사람은 잘 산다. 그러나 다수는 잘 산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대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론. 자, 그러면 이 지대의 변화는 저 앞으로 가서 자, 다시 하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자,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토지가 없었던 농민이 토지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토지를 경작하고 나서 얼마만큼 임대비를 내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지대 변화로 나오게 되는 게, 자, 거기에서 타조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느냐? 도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것은 잠깐 이야기한 것 같네요.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에서 초기 때는 타조, 후기 때는 도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것도 있었지만 소작인들을 저항했던 무슨 쟁의? 소작쟁이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 지대의 변화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지대예요. 자, 근데 여기는 조선 후기에 처음 등장한 지대예요. 전라도 지방에서 나온 겁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요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표가 나왔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타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용한 지대다. 근데 요거는 자, 후기에 처음 등장한 지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타조법은 수확량의 얼마를 소작료로 내느냐, 2분의 1을 소작료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수확량의 반을 떼어간다. 풍용에 따라서 주인이 가져가는 양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3년 평균을 정해요. 전년도 3년 평균을 정해요. 그래서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올해 낼 소작료는 여기에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3분의 1은 33.333 이렇게 될 거예요. 3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그때 수확량이 나와야지 소작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은 소작료를 정하는 것은 언제? 가을에 정한다. 소작료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 전년도 3년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월 1일 날 벌써 정해져 있다. 왜? 100이 기본이었지만 올해 내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200이 나왔다. 근닥에서 33을 내던 것을 60을 낸다. 이 짓거리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풍용에 관계없고 요거는 풍용에 따라서 주인이 받는 게 다르다. 그 밑에, 자, 그러면 여기는 작물 선택권을 누가 갖는다? 지주가 갖는다. 왜 그냥 여기서 지주는 농민으로부터 받을 때 현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물선은 지주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주의 간섭이 크다 적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잠깐, 여기는 풍용에 따라서 주인이 받아가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다르다 보니까 수확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주는 더 가져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섭을 해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주의 간섭이 심하면은 농민은 자유로운 영농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 나오겠고, 전세나 종자나 농기구는 누구의 부담이냐? 농민의 부담입니다. 근데 옆에 도조법을 봅니다. 작물 선택권은 농민한테 있다. 그럼 왜 농민한테 있냐? 여기서는 현물로 내다가 나중에는 뭐로 내냐면 화폐로 바꿔요.
그러면 내가 작물을 이걸 심어가지고 나중에 돈으로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작물을 심든 주인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물 선택권을 농민이 가져요. 그러면 이때 돈으로 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도조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대를 화폐로 대납하기도 했었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주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수확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더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간섭을 해서 200이 나왔다 갑시다. 내 입만 아프지. 나한테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한테 떨어진 거. 그러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농민은 자유롭게 영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밑으로 가서 요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지대? 지주한테 유리한 지대지만 요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지대? 농민한테 유리한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작료도 화폐를 낼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도조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조선후기 때는 생산량이 일반적으로 늘어난 쪽으로 들어갑니다. 늘어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민은 부를 축적을 한다. 그러면 잠깐, 일반적으로 조선의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요 소작농이 도조법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게 교과서 논리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만한 땅에서 평균적으로 100이 나왔던 겁니다. 100이라고 수확량을 합시다. 근데 평균적으로 수확량은 늘어나니까 이게 110, 120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도 언제냐?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또는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우박이 떨어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로 떨어질 수 있다? 30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데 얼마를 소작료로 내야 되는데 33을 소작료로 내야 돼요. 근데 얼마밖에 안 남았다? 3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농민은 남는 것도 없고 도리어 내 것까지 갖다 줘야 된다. 1년 농사는 배려버렸다. 그래서 농민이 원래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민의 부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농민이 몰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쪽이기 때문에 부축적에 도움이 된다. 이것까지가 교과서 원칙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까지 해서 농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후기 농업, 그 다음에 사상대도 상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